예, 오늘 영시를 기해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이로써 패스트트랙 법안이 모두 본회의 표결이 가능해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무더기 필리버스터 시도로 한층 격해진 여야의 대치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직 청와대 특감반원의 극단적 선택을 두고 청와대와 여당 그리고 야당의 공방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현 전 국회의원, 조회진 전 국회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글쎄요, 오늘 다룰 내용이 많습니다. 먼저 예산안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맘때도 뉴스를 진행하면서 예산안 관련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똑같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국회가 또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다 하지 못했다. 그런 또 비판이 나오게 됐습니다. 여야는 서로 내탓 공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어저께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예산과 관련된 의원들이 성명서를 냈습니다. 지금 논의를 해야 되는데 필리버스터로 국회를 지금 마비시키고 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점에 대해 일단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얘기가 있고요. 중간에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웃긴 일이 좀 있었죠. 지금 그 예결위원장께서 소소위에 가겠다 이제 간사간의 협의체의 구성을 두고 본인이 들어가겠다. 그것도 특히 지역구 예산과 관련된 것을 해결하기 위한 그 꼼수가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질타가 있었는데요. 결국은 지금 자유한국당이 예산안 심사를 거부하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필리버스터를 묶어서 국회를 마비시킨 것을 오늘 안에 반드시 풀어서 국회를 좀 정상화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민생 입법 그다음에 비쟁점 법안에 대한 처리를 먼저 우선하자라는 게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 의원님. 지금 예산안은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로 이루어진 소소위에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심사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한국당은 일단 심사부터 하자.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예결위 전체위에서 의결해야 본회의에 이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소소위 심사를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은 한국당이 요구한 필리버스터를 처리하지 않으면 심사에 응할 수 없다라고 해서 심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민식이법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법안 포함해가지고 민생 법안들은 필리버스터와 별개로 처리할 수 있다, 처리하자라고 이제 했는데 이것도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자체를 처리하지 않으면은 처리할 수 없다고 해서 본회의를 지금 민주당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랫동안 이 파행을 거듭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고육지책으로 그 헌법에서 정한 시한 내에 처리가 안 되면은 자동으로 정부 원안이 이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그렇게까지 국회법을 개정해서까지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국회 안에 여야 간의 정쟁이 워낙 이거는 심하고 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에 그게 심하고 그게 예산안을 과 연계되는 그런 일이 계속 여야 할 것 없이 반복되고 있는 점 이게 원인이기도 한데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국회에서 일해본 경험에서 느낀 거는 헌법상으로는 예산권이 국회에 있는 걸로 돼 있지만 예산과 법률 두 개가 국회의 고유 권한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은 국회 그 예산권은 정부에 있고 국회는 사실 들러리를 쓰는 거나 마찬가지인 이 현실 때문에 정부 예산안이 넘어오면 국회에서는 사실 1%도 손을 못 대는 이 현실 때문에 여야 할 것 없이 어차피 어떻게 되든 대세에 지장 없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예산안을 겉으로는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느끼는 거는 무게감이 없게 느끼는 이것도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회 스스로가 만든 법에 의해서 스스로 족쇄를 채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빨리 제도를 바꾸어서 실질적으로 그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국회가 관여해가지고 이 예산이 정부안이 아니라 실제 국회안이 돼야 함부로 다루지 못하는 그런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그런 제도 개혁이 또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평상시라면 그 말씀이 맞죠. 제도 개혁을 통해서 국회의 기능을 좀 더 강화시키자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은 자유한국당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가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예산안을 그러니까 지연시키는 작전을 펼친 거고 지금 필리버스터로 해서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는 게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치 예산안 처리가 법정 기한 내에 안 되는 것이 정부의 안을 가져왔기 때문에 국회가 별로 할 일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회의 기능 자체를 굉장히 좀 낮은 차원으로 떨어뜨리는 발언이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필리버스터도 본회의가 예. 열려야 필리버스터 가능한데 민주당이 본회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는 물론이고 예산은 물론이고 다른 법안도 처리가 안 되고 있다. 본회의가 민주당이 거부해서 그럼 안 열리기 필리버스터가 때문에. 잘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건 잠깐 아니지 않습니까? 필리버스터도 아직 네.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두 가지를 본회의가 안 열리기 짚어주셨어요. 때문에. 예. 그때 상황을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 이제 예산안 문제, 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예. 예, 예산안 관련돼서는 사실 뭐 올해뿐만이 아니라 작년에도 그랬고 5년 연속 계속해서 이렇게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뭐 제도적인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다라고 이해를 하면 아니, 좋을 그러니까 것 같고요. 그전에는요, 뭐 하루 이틀 정도 늦어진 거죠. 지금처럼 막무가내기식으로 그러니까 제도 외의 것들을 도입해서 뭔가 작전을 펼친 거는 지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야당되고 펼쳐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물론 예, 알겠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상황이에요. 예. 그건 또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또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0시를 기해서 검찰개혁 법안이 이제 본회의에 부의가 됐습니다. 뭐 표결 처리는 가능해진 상황이고 또 지난번에 이제 선거법 관련해서도 이미 본회의에 부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본회의가 열려서 표결 처리만 시도를 하면 될 문제인데 지금은 사실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앞서서 좀 짚어주셨던 것처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상황이고 또 민주당은 본회의조차도 열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민주당이 그러면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이 패스트트랙 법안 이제 본회의에 올라온 이 법안들을 처리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약속을 지키면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사실은 당시에는 공수처법이 상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필리버스터로 모든 법안,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돼서 처리된 법안까지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특히 그리고 자기 당의 자당의 의원들이 이 제출한 법 26개도 필리버스터를 하는 거고 여야 합의된 안건에 대해서도 76개의 법률에 대해서 지금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예. 이런 무소불위의 행위를 하는 것은 사실은 정당 사상 처음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놓고 지금 뭐 법을 처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어겼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임기가 12월 10일까지인데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예전에 BBK 주어 없다고 했던 그때의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도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정치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사실은 해당되는 거는 유치원 3법입니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의 목적은 선진화법으로 상정된 법에 대해서 그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필리버스터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부합되는 거죠. 그런데 그와 무관한 모든 법을 걸고 지금 필리버스터를 해놓고 나서 적반하장격, 안하무인격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이고요. 여기서 더욱 심각한 것은 한교안 대표가 반드시 법을 막겠다라는 정말 그 불태전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못하겠다 이제 이런 건데요. 저는 이런 식의 정치는 사실은 독재 시절에 총칼로 국민들을 탄압했고 그 이후에는 공작 정치로 국민을 탄압했던 그것의 연장선에 다름 아니다. 지금 현재 국회를 볼모로 해서 모든 법을 다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해놓고 마비시켰던 것은 이전에 독재의 후예들이나 하는 일이고 지금 형태는 그야말로 공작 정치의 일환의 하나다라고 저는 말씀을 감히 드리겠고요. 패스트트랙에 부합되지 않은 법안조차도 하는 이런 폭거는 반드시 중단하고 정상적인 논의를 해야지만 자유한국당이 국민들로부터 그나마 덜 지탄받지 지금처럼 해서는 내년 총선이 어떻게 될지 사실은 좀 결론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필리버스터 때문에 뭐 예산안, 민생 법안, 패스트트랙 법안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다 중요하고 급하겠죠. 원포인트 본회의 열어서 빨리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건 한국당 입장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포인트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민식이 법안이라든가 또 내년도 예산안이라든가 이런 그거를 처리하기 위한 그 본회의 개최는 한국당이 당연히 지금 이제 동의하고 오히려 민주당에게 그걸 이제 제안을 하는 상황인 것 같고 그 두 안뿐만 아니라 일단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올린 199개 법안 중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올라온 5개 법안 말고 나머지 194개는 필리버스터 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게 그 한국당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이 정말 예산안과
중요한 민생 법안들을 처리할 의사가 있다면은 그건 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뭐 야당도 한국당도 패스트트랙 5개 법안을 이걸 막는 것이 이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는 것처럼 민주당도 이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예산과 또 나머지 법안들, 민생 법안들 처리하는 것보다 더 우선구적인 과제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한국당이 이것부터 나머지 예산과 민생 법안 처리하자고 그래도 이 패스트트랙 5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처리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 해서 또 본회의도 또 안 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빨리 민주당이 태도를 바꾸어서 예산안하고 한국당이 처리할 필리버스터 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194개 법안 처리를 먼저 한국당하고 합의 봐가지고 상정 안건 조정해서 그것부터 먼저 본회의에 올려서 처리하는 그 결정을 민주당이 빨리 내려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볼 땐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저렇지 않습니다. 예, 필리버스터 처리해야 됩니다. 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네. 민주당은 그러면 앞으로 그리고 어떻게?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건데 왜 그걸 끊임없는 양보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필리버스터 처리하고 정상적인 국회 운영에 합의를 해야지만 합의한 내용대로 해야 됩니다. 여야 대표가 원내대표가 국회의장과 합의한 내용을 여반장처럼 헌신적 버리듯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자유한국당을. 네. 뭐 살라미식으로 임시국회를 열어서 법안들을 하나하나씩 좀 통과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많이 좀 거론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거는 부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거고요.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철회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4+1 협의체 가동해서 그러니까 뭐 정말 마지막 수단일 수도 있겠는데 뭐 그 이후에 다른 방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정당들과 협의해서 예산안이랄지 다른 민생법안 한국당을 제외하고 처리할 가능성 이건 뭐 열심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겁니까? 한국당이 정치를 포기한다면 제외시키고 가는 게 맞겠지만 저는 한국당도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고 봅니다. 지금 12월 10일까지 임기인 나경원 원내대표 후임 선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강대강이 아니라 협상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이 개진되고 있기 때문에 예. 현재 나경원 원내대표와 한교안 대표의 이 물러나라는 그런 요구를 국면 전환하기 위해서 지금 무리수를 지금 두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이 곧 머지않아 무리한 것을 접고 협상에 임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 국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민식이법과 관련된 이런 민식이법을 포함한 민생 법안까지도 발목 잡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비판을 좀 강하게 한 것 같은데 어제 대통령의 발언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일단은 내용이 틀렸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당이 처음에는 일단은 긴급하게 필리버스터 요청을 하면서 현재 올라가 있는 199개 법안을 다 이제 지정했지만은 바로 이제 법안을 정리해가지고 패스트트랙 5개 법안 말고는 필리버스터 하지 않겠다. 민주당이 동의만 하면은 바로 예산안과 나머지 법안들 상정해서 처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대통령께서는 그걸 보고를 못 받으셨는지 알고도 그러시는 건지 그거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실망스럽고 그보다 더 제가 참 답답했던 거는 저게 4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발언을 그대로 테이프 틀듯이 반복하는 거랑 똑같아요. 4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똑같이 국회를 저런 식으로 법안 통과 안 된다. 뭐 정부가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도 뭐 국회에서 뭐 제대로 안 해줘가지고 아무것도 못 한다 그러면서 그때는 박 대통령은 그때는 야당의 민주당뿐만 아니라 여당인 그 한나라당까지 새누리당까지 싸잡아서 그렇게 국회를 사실 비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민주당이 이제 그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 대표로 계실 때인데. 민주당 전체가 대통령이 지금 국회를 제대로 국회로 인정도 하지 않으면서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도 하지 않으면서 또 여야가 이렇게 국회에서 대치하도록 만드는 단초를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던져놓고는 국회에다 폭탄 던져놓고는 일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놓고는 무슨 소리냐 책임을 왜 국회에다 떠넘기느냐라고 이제 비난을 했던 그 민주당이 집권하고 그 당대표가 대통령이 되셨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는 4년 전에 저는 여당의 원내 수석으로 있으면서도 대통령 발언이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졌는데 이걸 정권 바뀐 그 대통령 입에서 똑같이 또 테이프 돌듯이 듣는다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만약에 대통령께서 민주당이 지시해서 일단 예산안과 민생법안부터라도 처리해라.
라고 지시를 한다든가 또 나머지 패스트트랙 법안도 가능하면은 민주당의 안을 강행 처리하지 말고 야당하고 합의안을 서로 조금씩 양보해가지고 타협해서 합의 처리하도록 해라고 하면 이런 상황 안 벌어집니다. 그걸 해야 될 게 대통령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문재인 실망스럽다 이렇게 대통령을 이야기하시네. 네. 문재인 대통령을 국정농단 세력이고 감옥 가 있는 전직 대통령하고 비교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 비교라기보다는 그때 이야기가 나왔다. 그렇죠. 말은 똑같습니다. 아버지란 말이 지금 쓰던 말 10년 그렇죠, 전에 그렇죠. 다르지 않듯이 아니 국회가 마비시키고 있다. 그때 국회가 마비시킨 법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셔야죠. 재벌의 이익을 보호하는 차원의 국회법을 처리하지 않는다. 내지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않은 대통령이 요구하는 야당에 대해서 탄압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합의해서 처리했습니다. 자꾸 말이 똑같다고 본질이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말은 어불성설이고요. 똑같지만 당시 상황은 다릅니다. 국정농단 세력이 그때 정윤회 문건에 대해서 문건을 만든 사람을 추적을 했어야 되는데 문건을 유출시킨 언론사를 대상으로 조사했던 거 아닙니까? 2013년도 그것이 바로 국정농단이 시작되게 된 배경이고요. 2015년도 또는 2014년도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안 맞다고 보고 대통령께서 얘기하는 것은 민생 법안을 발목 잡고 아이들의 목숨을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일을 속도를 제한하는 CCTV를 만들어주자 학교 앞에 이런 법안까지도 필리버스터라는 미명하에 무조건 다 걸어놓고 국회를 진짜 사실상 활동을 못하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응당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국정을 운영하는 최고 통수권자로서 정치권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것을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유감스러울 뿐만 아니라 후진적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국민 모두가 지금 이 상황, 지난번에 199개 법안을 필리버스터로 다 상정한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 76개고요. 자신들의 정당의 국회의원이 제안한 법안이 26개입니다. 그것을 무제한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이 자유한국당의 태도를 놓고 국민 누가 그것을 찬성하겠습니까? 물론 자유한국당의 극소수와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실패하게 바라는 사람을 제외하고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이 국면 필리버스터로 국회를 마비시킨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엊그저께 그 여론조사에 따르면 표결 처리라도 해서 지금 선진화법에 상정된 법안을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처리해야 된다는 국민 여론이 55%입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잘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76% 가까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통령이 사안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문제 삼는 것보다는 문제의 요인을 또는 문제를 발단시킨 자유한국당의 이 몰렴치한 태도부터 수정해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예, 국회 상황 알아봤고요. 그래서 대치 전선은 계속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현직 수사관이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두고 이제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해명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권민정 대변인이 직접 나와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청와대도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저는 검찰의 선별 수사 그다음에 그 선택 수사가 지금 현재 상황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자유한국당 소속의 국회의원들 제대로 수사 조사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선진화법 위반으로 국회를 폭력 사태를 만들었던 그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는 거고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고발 사건에 대해서 7차례에 걸쳐서 지금 시민사회단체가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또 자유한국당의 그 문서 유출 파동을 불러일으켰던 사안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별적이고 선택적인 검찰의 수사가 일단 문제가 있고요. 결국 이거는 검찰 개혁을 방해하려는 그 목적이 다분히 깔려 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가 마치 무슨 하명 수사를 한 주체인 양 계속 언론과 야당과 검찰이 삼각편대를 이뤄가면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강력하게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방금 검찰에 대한 말씀은 네. 김 의원님 개인 아닙니다. 의견이신가요? 저는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당에서도 그런 네, 그렇게 일이 얘기하고 있다는 있습니다. 것, 예. 네. 아까 얘기했던 선택적 수사와 선별적 수사, 그다음에 흘리기식. 지금 보면 그 유서에서 나왔던 내용도 전체 내용을 공개한 것도 아니고요. 특정해서 마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미안하다라는 톤으로 나오고 가족들을 돌봐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청와대에게 문제가 있는 양 내지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문제가 있는 양 지금
검찰이 보이고 있는 태도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례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경찰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지금 유서를 가져가고 그다음에 그 핸드폰을 뭐 포렌식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발표를 할지를 두고 봐야 되겠지만 먼저 가신 분에 대한 애도를 표시하면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검찰의 행위는 매우 우려스럽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정도 하고 제가 또 추가로 질문 드릴 게 있으면 하겠습니다. 예. 예. 그 수사관의 인천 불행한 일은 참 마음 아픈 일인데 본인은 그 피고인으로 그러니까 피의자로 검찰 출석 요구서를 받은 게 아니거든요. 참고인으로 그렇죠. 출석 요구를 받았고 검찰에서 조사하고자 했던 거는 청와대 민정실하고 또 경찰이 관계된 일이었습니다. 유재수 그 감찰 무마건하고 황운하 청장, 울산 당시 경찰청장을 중심으로 했던 울산시장 그 선거 개입 불법 하명 수사 혐의 이것을 조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돌아가신 이 수사관이 알고 있는 사실들이 있는 걸로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참고인으로 불러서 이제 조사하려고 했는데 정신적인 압박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청와대로부터 그동안에 여러 번 이제 전화를 받았다 하고 이제 그에 대한 부담을 털어놨다는 것도 있고, 예.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청와대의 민정실에서 근무하다가 나온 수사관을 그 청와대가 수사 대상인 이 유재수 건을 다루고 있는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에다가 김 수사관을 이제 배치를 한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근무하고 있다고 해서 청와대에서 계속 전화해가지고 조사가 어떻게 돼가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는 이거는 이렇게 돌아가신 이분 입장에서 보면은 그대로 이야기하면 이 기밀 수사, 기밀 유출 위법 행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고 또 안 하게 되면은 또 청와대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컸던 것이고 그런 데 대한 부담이 좀 있지 않았나 싶고 또 하나는 그 전언에 따르면은 보도에서 나와 있지만은 민정실에 근무할 초기에는 굉장히 자긍심이 강했는데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청와대 민정실에서 근무하는 수사관은 서로 들어가려고 하고 들어가는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느끼는데 일하면서 야,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 많이 한다. 빨리 돌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던 걸 보면은 많은 걸 알고 있는데 검찰에 참고인으로 갔을 때 그걸 또 이야기해야 되는 또 검찰 수사관 입장에서 볼 때는 진실규명을 위해서 협조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야기해야 되는데 청와대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또 이야기하기 곤란한 그런 점들이 있지 않았나 싶고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번에 압수된 그 검찰이 압수한 휴대폰을 포렌식하면은 다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가 현재 이제 대변인이 나와서 사망 전에 동료와 통화한 내용도 공개를 하고 좀 적극적으로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네. 청와대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청와대가 객관적인 제3자라고 하더라도 사실 좀 부적절하죠. 왜냐하면 청와대는 최고 권력기관이고 검찰이 그 밑에 지휘 인사나 여러 가지 이 관계상 지휘를 받는 데이기 때문에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해서 청와대 자체 조사를 한 거랍니까 말하자면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는 특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총경급 특감 반원에게 자체 조사해가지고 조사 결과를 공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것 때문에 검찰에 나가서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했어야 맞은데 그렇게는 안 하고 청와대 스스로 조사 공표를 했어요. 이거는 검찰 수사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청와대가 그보다 더 문제인 거는 청와대 지금 수사 대상 아닙니까? 청와대 민정실이 특히 민정비서관실이 수사 대상인데 수사 대상인 그곳에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의 발언을 공표를 한다는 거는 이거는 적절하지 않죠.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저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직에 있는 국장에 대해서 최순실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그분에 대해서 아직도 근무하고 있냐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상 이분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끔까지 만들었습니다. 지금 청와대가 해명하고 있는 것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히 민정비서관실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마치 무슨 별동대가 있어서 백원우 전 비서관이 무슨 어떤 하명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한 일이 벌어진 것이냐, 일부 언론과 그다음에 검찰의 그 부분적인 발표가 있기 때문에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가짜 뉴스가 무수하게 생산이 돼서 마치 문재인 정부가 이전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가 하듯 민정수석실에서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가지고 뭔가 작전을 펼치는 듯한 그런 것으로 오해가 되기 때문에 고민정 대변인이 나서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은 것이지 예. 이것을 무슨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준다고 해서 검찰이 지금 먹히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한국당 얘기 좀 하겠습니다. 당대표 단식께서 복귀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원 24명 포함해서 35명이 사퇴서를 일괄 제출했고 바로 5시간 뒤에 당직자 7명을 인선을 했습니다. 일단 그것부터 어떻게 보세요? 황교안 대표의 정치적 위상이 굉장히 불안정했었죠. 많이 흔들렸죠. 당 안팎으로. 그게 이제 단식을 통해서 목숨을 건 단식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일단 위기는 이제 지나갔고 리더십도 다소가 이제 회복이 됐고 또 당 안팎에서 이렇게 제기되던 여러 가지 이제 의구심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이제 봉합이 됐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단식을 끝내고 나서 복귀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어떤 비전을 던지고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었는데 첫 액션이 일단 당직 개편이었습니다. 예. 근데 정적적으로 나온 걸 보면은 단식 끝내고 나서 협의하고 구상하고 해서 나온 건 아닌 것 같고 그 이전에 단식 과정에서 또는 심지어 단식 전에도 예. 어느 정도 좀 고민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인사의 이 특징은 초재선들만 임명을 했다. 3선 이상은 한 명도 임명하지 않았다. 그리고 외부 인사를 이제 또 발탁을 해서 임명했다 하는 것하고 일부에서 이제 주목하는 것은 김세연 그 연임을 희망했던 공개적으로 희망했던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을 바꿨다 하는 이런 부분인데 인사의 그 쇄신 효과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립니다. 뭐 홍준표 대표처럼 극단적으로 이제 비판하는 분도 계시고 해서 좀 어느 한쪽으로 판단하기 좀 어려운데 그 이후에 이 체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친황 체제라고 일컬어지는 이 체제를 가지고 황 대표가 돌파해야 될 큰 산들 지금 당장 이제 패스트트랙 3법, 5법을 어떻게 이걸 이제 막아내는가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황 대표가 이야기했던 그런 그 친문 게이트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이걸 제대로 그 처리하느냐 그리고 더 선거를 앞두고는 그 범보수 통합을 어떻게 이루어내느냐 그리고 공천 개혁을 어떻게 이루어내느냐 이게 황 대표의 앞으로의 장기적인 정치적 위상의 관건인데 이 체제가 지금 인사 발표한 이 체제, 이 당직자들이 이걸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냐 그런 그 경륜이 있는 사람들이냐 전략이 있는 사람들이냐 하는 것이 관건이고 이 부분은 미지수인 것 같아요.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 인사가 잘 된 인사고 못하면은 굉장히 또 다시 황 대표 어려움을 맞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예. 김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어쨌든 종합적으로 보면 예. 친황 체제 구축이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선거를 앞둔 당직 개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국 선거를 치를 만한 총선 기획단장이 돼야 되는데 이분이 지금 초선 의원이시네요. 초선이 만만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전국 선거를 치르면 노장청 조화 그다음에 지역 안배 이런 것들 사무총장 말씀. 네, 사무총장이 총선 기획단장이 사실상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선거를 많이 좀 치러봤던 경험을 갖고 있는 분, 실패와 그다음에 어떨 땐 이기고 어떨 땐 졌다라는 평가를 좀 이렇게 몸으로 알고 있는 분이 진두지휘를 해야지만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도 지금 초년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총선 기획단장이 초선 의원으로 했다는 점이 이제 눈에 들어오고요. 예. 그다음에 여의도 연구소 소장 여의도 김세연 연구원. 소장 원장인 김세연 의원이 경질된 거다라고 보고 옥상 옥입니다. 지금 그 전략기획부총장이 있는데 또 전략기획본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전략기획을 사무총장 단에서도 하고 전략기획본부장이 또 별도로 한다는 얘기는 글쎄요, 그 좀 이상하고 그리고 좀 돌려막기 하는 형태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볼 때 한교안 대표가 본인이 그러니까 당의 공식적인 그런 기구를 통한 총선이 아니라 한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인재 영입도 하고 그다음에 총선도 치르겠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거다. 특히 인재 영입 위원장이 지금 보니까 염동열 의원인데 이분
지금 수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인재 영입을 하겠다 그러면은 어떤 분들 인재 영입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굉장히 의아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준 국회의원, 조혜진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